우리 동네 여행사 시간입니다. 자, 여행사 사장 오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요, 창덕궁입니다. 자, 이 창덕궁은 서울에 있는 궁궐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내 다니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가 좋은 곳이고 어디가 또 역사 유적지지? 이런 좀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서울을 떠나야지만 왠지 여행을 가는 것 같고 또 거기 가야 자연도 보시고 또 이렇게 건물도 보고 역사 유적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사건이라던 곳이 사실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서울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서울이 갖고 있었던 여러 정취들과 모습들이 높은 빌딩들 또 도로들이 새로 생기면서 싹 사라져 가면서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서울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조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궁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왕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과 왕릉이라고 하는 게 서울 근처에 되게 많고 서울 한복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서울 살면서도 이곳이 그런 곳이었어? 라고 했던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었던 또 멀리 여행 가기는 좀 힘들지만 서울 같은 곳에 이렇게 가볍게 식구들과 가족들과 연인들과 다녀올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동궐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조선 순조 때 만든 그림인데 대략 1824년부터 30년이니까 19세기 초가 되겠죠. 이 시기는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김조순 정권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은 그 당시 창덕궁과 여기가 창덕궁이고 이 바로 옆에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경궁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창덕궁과 창경궁은 거의 붙어 있는 궁궐이고요. 그래서 경복궁을 북궐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복궁 동쪽에 있는 궁궐로서 동궐이라고 불렀던 곳이 창덕, 창경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북궐 법궁이고 이궁으로서 이궁이라는 건 좀 다른 궁궐로서 창덕궁과 창경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궐이라고 불렀고 현재 이 그림은 가로로 치면 한 7m, 세로로 치면 3m가 넘는 거대 그림이라 할 수 있고요. 고대 및 동아대 박물관에 소장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덕궁을 한번 떠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덕궁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여기가 궁궐 정문이에요. 궁궐 정문, 바로 돈화문이라는 곳입니다. 돈화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료를 딱 끊고 들어가면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창덕궁을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경복궁과 매우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 경복궁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복궁이 세계문화유산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바로 이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경복궁은 일직선으로 쫙 뻗어져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통과하면 삼문삼조라고 해서 문 하나 또 통과하고 그 안에 또 문을 통과하면은 근정전이 바로 나오는 일직선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창덕궁은 말이죠.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세도 있고 또 자연경관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들어갈 때 그 입장을 할 때 말이죠. 특이하게도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꺾어야 돼요. 꺾어서 다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형태. 그러니까 쭉 경복궁은 일직선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창덕궁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형태는 바로 이러한 산지라던가 자연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궁궐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요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궁궐 침전으로 연결되는 곳이 있고요. 이곳이 그 유명한 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비원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비밀스러운 정원이다라는 뜻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금원이라고도 불렀대요. 혹은 창덕궁, 요새는 후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이렇게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연경관과 이렇게 융합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창덕궁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또 더군다나
창덕궁의 이 비원을 보면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경관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터도 보이고, 그래서 당시 조선의 백성들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실에서 백성들과 서민들의 삶을 신경을 쓰면서 왕실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며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 궁궐을 조성하는 그 마인드, 그 정신에 들어가 있기에 경복궁 말고 창덕궁이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유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 공간을 따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자, 그러면 창덕궁을 처음 만든 분은 누구인가 하면요, 바로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최근 드라마로 제작됐던 저기 있죠. 이방원은 조선 제3대 임금 태종이시고, 이 태종 이방원은 왕자들을 모두 제압하고 혹은 살해까지 하면서 정권을 장악한, 어찌 보면 되게 비정한 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안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는 거죠. 다 아픈데 5번째 손가락 아무리 까면서 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이방원이에요. 근데 이분은 개경에서 왕위에 오르셨다가 그리고 서울로 재천도를 할 때 그때의 새로 지은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5년에 창덕궁 건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종께서 만드신 궁궐이 이방원이시다. 이방원이 아니라 창덕궁이다. 그리고 창덕궁 옆에는 경복궁이 있었고, 나중에 태종 임금께서 왕위를 세종대왕에게 물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경복궁에서 진물을 보시고 창덕궁에는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 그래서 2명의 왕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창덕궁을 들어가는 돈화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생긴 요거 있죠. 이게 사실은 최근에 복원이 됐어요. 예전에 일제시대에 거치면서 이 주변을 이렇게 흙으로 덮어가지고 도로를 내기도 하면서요, 이 월대라고 부르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동거를 보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이렇게 따라서 역시 계단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거를 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월대가 일제시대에 이렇게 땅에 감춰져 있다가 요게 최근 복원을 통해서 다시 이게 월대 모습을 되찾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요 문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주변에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지금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요, 바로 정승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회화나무라고 하나 합니다. 그래서 정승들을 상징하면서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돈화문의 모습은 2층 구조인데, 이 돈화문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이다. 그래서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랄 수가 있습니다. 한편 돈화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국왕의 그런 정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곳을 창덕궁의 첫 번째 건물, 아마 처음 창덕궁을 들어가면 목표로 하는 곳이 이곳일 텐데, 이 창덕궁의 인정전, 그러니까 즉 어질인자를 써서 인정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정전의 위치가 여기 잘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돈화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빠져서 문 하나를 통과하면 이걸 인정문이라고 하는데, 인정문을 통과하면 바로 이 인정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인정전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2층 누각으로 되어 있고, 요 용머루의 모습과 또 요 추녀와 처마의 모습이 왕궁급이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엄청 웅장하거나 위대하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조선의 그런 왕의 인자한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할아버지의 인자함이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활짝 두 팔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뭔가 외할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소회입니다. 그래서 이 인정전은 정전으로서, 정전이라고 하는 건 이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국왕이 다니는 길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왕만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좌우에 문반들과 무반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면서 양쪽에 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의식이라든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사신들을 접견하던 곳이 바로 이 인정전이라는 정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인자를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정전이구나, 가장 중요한 정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화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게 되는 게 이 건물의 모습이더라인 거예요.
정면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정면 다섯 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층 형태의 구조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인정전을 거치면서 여기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곧바로 보이는 게 바로 이 희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정당은 본래 요 옆에 보면은 선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선정전은 훌륭한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서 원래 이 선정전이 편전이었대요. 편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왕이 일반 업무를 보는 사무실 같은 곳입니다. 일종의 대통령 집무실 같은 곳이 편전인데요. 편전은 선정전을 사용하다가 이 희정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 장소를. 그래서 왕의 평상시 집무 공간이니까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희정당을 사용하기도 했고 선정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사용했는데요. 나중에는 이 희정당을 중심으로 왕이 일반 집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1917년 일제시대 때 대화재로 불타버리면서 이걸 재건하게 되는데 3년 뒤인 1920년 재건 과정에서 그 옆에 있었던 경복궁에 강령전에 있는 건물을 헐어다가 그 건물에 사용되었던 조각 재료를 가지고 다시 희정당을 세웠다고 하니까 이 희정당은 다름 아닌 경복궁의 강령전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령전이 희정당이 되었는데 이 강령전에선 누가 살았냐 하면요, 이게 원래 경복궁의 그런 왕의 편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에 있는 왕의 편전을 희정당에다 갖다가 이렇게 다시 세웠다고 합니다. 경복궁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희정당으로 재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면을 보니까 이렇게 앞쪽에 비 안 맞으라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 계단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건물, 뭔가 T자형 형태로 되어 있는 독특한 건물이 바로 이 희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왕의 편전이다. 다음 세 번째가 대조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 희정당 바로 뒤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희정당 다음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면 대조전이 나온다. 그럼 지금 벌써 어디예요? 돈화문을 거쳐서 정전, 인정전을 거쳐서 선정전을 거쳐서 희정당을 지나가면 대조전이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이 대조전은 왕비께서 사시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당시 왕과 왕비는 따로따로 계셨다는 말이 되나 싶죠. 그래서 왕이 집무를 보는 희정당에서 조금 힘들면 왕비 보고 싶으면 바로 뒷문을 통해서 왕비를 보러 이렇게 들어갔겠죠. 대조라고 하는 게 크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내조, 아마 왕비가 왕을 이렇게 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때문인데, 그 앞에 있는 희정당이 뭔가 T자형 건물로 아름답게 지어진 것과는 좀 달리 어떤 왕비의 수수함이 느껴지는 곳 같은데요. 여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대가 있어요. 이렇게 대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왕비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 아마 왕께서 이렇게 들어가시고 왕비와 데이트를 즐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화려함보다는 아늑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건물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비께서 사시는 내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는 왕이 평상시 집무 보는 곳, 바로 뒤에는 왕비께서 계시는 대조전. 대조라고 하는 것은 크게 도와준다는 뜻이니까 다시 한번 왕비께서 도와준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왕비의 편전이며 이 건물에서 조선의 성종 임금 또 인조 효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대왕이 38세에 죽었는데 이 창덕궁의 대조전에서 성종께서 돌아가셔요. 참고로 성종께서는 이곳에서 승하하시고 난 이후에 이분의 무덤을 선릉에다가 묻게 되죠. 그래서 2호선 선릉역이 바로 성종의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 효종, 인조하면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광해군을 쫓아낸 분이시죠. 그리고 효종하면은 그의 아드님으로 북벌을 추진하다가 이곳에서 그 시 남기고, 유명한 시죠. 응? 내가 10년 동안에 큰 목표를 품었는데 일모도원, 날은 저물었고 길은 멀도다. 지통제심이라 지극한 통한이 내 마음 안에 있노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시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곳,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효종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며, 또 이곳에서는 순조임금, 즉 정조의 아들이고 정조의 손자, 효명세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가시고 또 다른 왕이 등장하는 곳, 이게 바로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임금, 또 인조반정을 일으킨 인조와 북벌의 대업, 효종임금께서 이곳에 돌아가시기도 했다라는 정도. 여기를 보면은 국사책에 나오는 분들의 최후가 여기에서 느껴지기도
하지요. 이곳이 바로 대조전이었어요. 자, 그럼 길을 좀 더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주합루가 나옵니다. 이 주합루는 원래 이름이 규장각이에요. 그래서 규장각이 있던 동네를 곳을 주합루라고 불렀는데, 이 주합루는 이제부터는 비원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그래서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 그래서 신하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비원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비원 안에 주합루가 있죠. 정조가 1776년에 25살의 나이로 즉위한 직후에 역대 임금님들의 글,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규수라고 했어요. 규수. 그래서 규장, 하늘에 빛나는 왕을 상징하는 규, 그 왕이 남긴 글을 규장이라고 하였는데, 역대 임금님의 글을 보관하기 위해 건설한 곳을 주합루라고 했대요. 여기가 바로 주합루죠. 그래서 국사책에 나오는 정조 임금 때의 그 규장각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그래서 이 대조전을 지나서 비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 뒤에 2층 누각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규장각이에요. 또 주합루를 들어갈 때 통과해야 될 정문이 하나 있는데, 그 정문을 어수문이라고 하는데, 어수문은 임금님을 물로 비유하고 신하들을 물고기에 비유하면서, 이 물과 물고기가 서로 없을 수 없잖아요. 같이 이렇게 융화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의 융화 관계를 함축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곳이 바로 어수문이에요. 그러면 정조 임금이 바로 이제 물이라면 신하들이 물고기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이 규장각에서 근무한 신하들이 물고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수문은 임금님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문을 통해서 바로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 유의박수로 알려져 있는 유의박수, 유득공, 이덕무, 서이수, 박제가라고 하는 분들이 출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 출신들에게 파격 대우를 하면서 신하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도 막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주합루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주합루의 모습, 규장각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이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어수문이 있죠. 어수문을 이렇게 하면 임금님만 들어가는 문이고, 이 양쪽으로는 신하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이 한국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도 이렇게 평가받는 바로 이 정조 때의 규장각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규장각. 여기도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죠. 자, 그 다음 이 규장각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곳에서는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곳이니까 바로 르네상스의 상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이제 보면 연경당이 있는데, 이 연경당이야말로 상당히 또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예요. 이 주합루 뒤쪽을 가다 보면요, 이 주합루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빠져 들어가 보면 연경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연경당은 순조 때의 효명세자께서 건립하라라고 명을 내리신 곳이래요. 그래서 당시 왕실에서 사대부들이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그랬는지, 사대부들의 주택 양식을 본떠서 만든 궁궐내의 사대부의 집입니다. 참 특이한 구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당시 서민들 혹은 사대부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체험하고 알아보기 위한 왕실의 마음 씀씀이라 할까? 그런 게 반영된 곳이 바로 이런 연경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9칸짜리 사대부 주택이니까 들어가 보면 왕궁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 이전의 왕궁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화려하면서도 뭔가 웅장한 듯한 느낌도 주는 건물들도 있는데 반해서, 이 안에 연경당을 보면은 뭔가 그냥 뭔가 안동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대부의 집을 그대로 재현을 한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왕궁 내에 있는 일반 주택 정도? 고가주택?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 창덕궁이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경당이라는 것은 사대부의 주택인데, 순조 때 수명세자가 바로 지으라고 해서 지은 사대부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방금 공부한 우리가 본 내용 가운데에서 비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덕궁 후원이라고 하는데, 창덕궁의 후원은 이 궁궐 뒤쪽에 있는 그런 그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간다 해서 금원, 비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조 임금께서
한 번은 어떤 한 신하에게 한번 들어갔다 와보라고 얘기를 했대요. 강세황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강세황은 조선 후기 18세기에 유명한 그 서양화법을 도입한 그런 신하입니다. 그래서 뭐 김홍도 같은 유명한 그런 화가를 이렇게 발탁하는 데 큰 공을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정조임금의 명령을 듣고 한번 갔다 와보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 후원을 이제 처음으로 신하가 이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정조가 빙그레 웃으면서 강세왕에게 거기 가보니까 어떠하던가 이렇게 물어보자 마치 신선들이 사는 곳 같았사옵니다. 나올 수가 없었사옵니다. 그 비경이 너무나 뛰어나사옵니다. 이러죠. 그래요. 이게 바로 요 비원에 있는 바로 이 부병로 같은 곳입니다. 이게 보면요, 이렇게 그 연못에다가 이런 이제 정자 같은 걸 지었잖아요. 그럼 정자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렇게? 뭔가 후원이 상징하는 건 알록달록해 아름답죠. 그러니까 뭔가 이 주택을 보면은 남성틱한 모습보다는 뭔가 여성틱한 듯한 인상을 주는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궁궐에 있는 공주님께서 혹은 규수께서 이렇게 곱게 잘하시는 분인데 어디 놀러 가기가 좀 그래서 그런지 요 연못에다가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창덕궁 후원에 있는 부병루입니다. 그래서 부용정 같은 곳 있죠. 부용정. 부용정. 이런 곳이 바로 이 창덕궁 후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휴식을 취하기 위한 숲이란 뜻으로서 또 춘당지가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농사를 직접 임금님이 살피기 위한 그런 일상생활을 하는, 일단 일종의 체험 삶의 현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된 게 경복궁이 아니고 창덕궁이 된 이유는 왕실의 권위를 내려놓고 서민들의 삶을 체험해 보며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곳이기도 하며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양반주택을 그대로 짓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였고 노역을 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이니까 가장 이른 시기에 바로 세계유산이 되었던 것이죠. 또 춘향전을 보면요, 이도령이 과거를 보는 곳이 바로 이 춘당대라고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춘향전 이도령이 과거 합격을 하고 등수를 이렇게 쫙 있을 때 자원급제할 때 시험 봤던 곳이 바로 이곳이라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이 주함로 1층 규장각을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덕정이라는 정자 안에 보면은 정조가 자기를 만천명월 주인옹이라고 표방하면서 자기를 밝은 달로 신하들을 이렇게 냇가로 비유하면서 어두운 밤하늘과 세상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바로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원을 들어가려면 미리미리 예약을 좀 하셔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덕궁의 이제 소실과 재중권의 역사 이렇게 보면요. 지금까지는 창덕궁의 건물을 소개했다면 이제는 창덕궁이 어떻게 불타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졌는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임진왜란 때 완전히 이렇게 소실되었다가 임진왜란 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몽땅 다 소실되거든요. 심지어 선릉이 도굴되면서 성종 시신까지도 다 이렇게 도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서울이 함락되면서 엄청난 왕실이 데미지를 입었던 거죠. 이 왜군들이 성종의 시신을 도굴했기 때문에 지금 선릉에 가면 성종 임금의 시신은 없는 허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임금은 안 계신 거죠. 지금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궁궐이 남아날 수가 없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완성을 합니다. 이 청덕궁을 복구를 하면서 정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감히 복구할 엄두를 못 냈고 창덕궁 정도를 복구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곧이어 있었던 광해군을 내쫓는 인조반정 때 역시 거의 대부분이 다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도남은 통과하고 바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보이는 인정전을 뺀 나머지는 그 빼고 나머지 몽땅 다 소실되었다가 인조가 한 20년 걸쳐서 다시 복구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1868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완성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완성될 때까지 거의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조선의 법궁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선의 법궁은 경복궁이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오랫동안 나라님께서 일을 보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창덕궁에서 조선 국왕 후기에 가장 오랫동안 그 국사를 보셨던 조선 후기의 법궁이라 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법궁
가장 오랫동안 거처를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입니다. 그런데 이 창덕궁은 또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또 일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한마디로 저는 창덕궁을 근대사로 넘어가던 아픔이 담겨 있는 곳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1880년 갑신년에 갑신정변의 주 무대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 지도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내보였던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답사를 떠나 보면은 이게 쉽게도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돈화문이라고 보이시죠? 돈화문. 돈화문을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돈화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인정전이 보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왕의 첫 번째 편전이었던 선정전이 보인다 했죠? 선정전 뒤에 가면 희정당인데 여기 희정당이 안 써 있고 그 뒤에 왕비의 침전인 대조전이 보이죠? 그래서 왕비의 침전 대조전에서 그 성종임금도 돌아가시고 이곳에서 인조임금과 효종임금도 돌아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면 돈화문에서 인정전, 선정전, 대조전으로 이어진 이 흐름인데, 자 여기 내용 보니까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들의 거사 행로를 한번 보면은 1번이 어디냐면 바로 이 경복궁 앞에 있었던 우정국입니다. 그래서 이 우정총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변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 김옥균, 박영효 등은 본인들이 꿈꾸던 어떤 그 새로운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다가 애쓰는 과정에서 친중국파인 바로 이 민씨 정권을 죽이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씨 정권을 죽이기 위한 거사를 바로 이 우정국, 지금으로 치면 우체국인데 이곳에서 거사를 일으킨 이후 곧바로 어디를 달려갔냐 하면은 요 왕실을 경우궁으로 이동을 시켰대요. 그 과정에서 요 왕실로 들어가려면 창덕궁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돈화문을 통과해서 인정전에 계신 왕 고종임금을 일단 낚아채고, 그리고 대조전에 있는 왕비를, 즉 민비를 낚아채면서 곧바로 창덕궁에서 다시 돈화문으로 나와서 경우궁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경우궁은 옛날로 치면 이제 휘문고등학교 옛날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휘문고 자리가 바로 이 경우궁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우궁으로 왕비와 고종임금을 모셔다가 여기다 감금시켜 놓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건너편에 있는 일본 공사관에서 일본 공사인 다케조의 신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공사의 지휘를 받는 일본군 중대병력 약 200여 명, 180명 정도를 경우궁을 방어하는 그런 경비병력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혁신 내각을 수립 선포하며 14개조 개혁정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면서 대원군을 조속히 돌아오게 하겠다. 또 왕실은 명예직으로 남아라. 실제 정치는 우리 의정부와 내각에서 실시하겠다라고 하며 입헌군주제 수립을 선포했던 곳.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입헌군주제 수립과 중국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용산에 주둔 중이었던 위안스카이라는 청나라 군대가 1,500명이 출동하면서 바로 이곳에서 경우궁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었는지 청덕궁 앞, 돈화문 앞에서 이 일본군과 청나라 군대의 전투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당시 청나라 군대는 1,500명 정도였고 일본 군대가 180명이었는데 오히려 청나라 군대가 3명이 죽고 일본 군대가 2명이 죽었다고 하니까 뭐 엄청 격렬한 전투는 아니었지만 청군과 일본 군대가 창덕궁 돈화문 앞에서 대치를 하면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 이 무력 시위하며 대립하였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봐요. 이 과정에서 결국 일본군 병력이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군은 창덕궁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방금 공부한 그 관물원 비원을 거쳐서 춘당대라고 하는 그 연못 있죠. 그곳을 거치면서 연경당이 뭡니까? 순조 임금께서 아드님인 효명세자께서 양반식 거주 주택을 만들어라 해서 만든 곳, 일반 사대부집, 그 뒤쪽을 통해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와 한 바퀴 크게 돌아서 다시 일본 공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를 뒤쫓고 하며 결국 일본 공사관이 이렇게 파괴되고 불타는 그런 배경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서 불탔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 일본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한성조약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배상을 해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성조약에는
이 불타버린 일본 공사관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 그 비용을 조선 측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또 알려드렸던 돈화문부터 또 이 희정당을 거쳐서 연경당에 이르는 이 공간이 바로 다름 아닌 갑신장변이 일어나며 그 곳 앞에서 일본 군대와 청일 군대가 서로 전투를 벌이며 피해를 입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더라인 겁니다. 한편 나라가 망한 뒤에 즉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인 순종, 이 순종 이름이 이척이라고 하는데 이 이척이 돌아가신 곳도 이곳이었대요. 나라 망한 이후에는 순종 임금은 창덕궁에서 거처하였고 참고로 고종은 덕수궁에서 돌아가십니다. 덕수궁 이태왕으로 불린 고종, 창덕궁 이왕으로 불린 순종이고 덕수궁에서 돌아가신 고종 임금께서 돌아가시자 3.1운동이라는 게 터지게 된 계기가 됐고 또 창덕궁에서 돌아가신 순종 임금이 1920년에 돌아가시자 바로 이 6월 10일 60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덕수궁에서 돌아가신 고종 임금과 창덕궁에서 돌아가신 순종 임금 정도 그 결과가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정도.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일종의 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보긴 했는데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까지 풀면 아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이 문제의 답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 댓글 달린 다음에 그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해설과 함께. 자,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 제가 임진왜란 이후부터 258년간 그죠? 조선의 왕이 거처했던 곳이었다고 했죠?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서 답을 구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창덕궁입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그러니까 율곡로는 일본인들이 새로 낸 그런 도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율곡로를 연결하는 행사, 그래서 종묘 연결 행사가 이미 있었다라고 제가 앞선 그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러면 요 창덕궁을 이제 간추린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일로 들어간다 했죠? 2층 노각 정면 5칸. 돈화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궁궐 정문입니다. 그래서 돈화문이 있고요. 돈화문에서 나오면 요 금천교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면 정전이 들어갑니다. 정전. 정전은 인정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을 때도 이 인조반정, 그죠? 인조반정 때에 이 인정전 하나 빼고, 인조가 그래서 인조인가? 이 인조반정 때 인정전 하나 빼고 나머지 다 불탔죠? 이게 정전이 되고요. 또 이 정전을 지나서 선정전과 희정당을 거치죠. 희정당을 거치면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대조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면요, 바로 이런 후원, 춘당대라던가 한 게 보이고, 여기 보면 부용정과 부용지에서 아까 이렇게 아가씨가 이렇게 발을 내리고 있는 곳 같은 곳이 있다 그랬죠? 부용정 지나고, 바로 이 부용정 지나면은 이런 그 주함루, 규장각이 있었던 곳, 한국 르네상스, 노비제도를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장을 했던 곳, 그런 이제 생각이 담겨 있는 곳이니까 근대화의 성지 같은 곳이죠. 규장각, 부용정과 부용지. 그래서 정원과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용정. 이렇게. 그리고 그 뒤쪽에 연경당이 있는데 요거는 사대부의 모습, 사대부의 주택, 99칸짜리 사대부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던 곳이라고 했죠. 이런 곳이 바로 어디냐? 창덕궁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답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올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뽐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동네 여행사 사장 오태진 강사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 창덕궁 답사 특집이었어요. 여러분들께 창덕궁을 한번 늦은 가을날 다녀오시기를 강추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우리의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